홍콩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외신에 들어오는 것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상계사가 승인이 났다는 외신도 있고 또 다른 외신은 4개사가 승인이 났다. 승인이 난 거는 6개사다 해서 지금 보이는 표처럼 이러한 설들이 여러 외신을 통해서 상황을 좀 혼란스럽게는 만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자, 이번 주 최신 암호화폐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심란하시죠? 이번 주에 말씀드린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힘든지에 관해서 지정학적인 요인하고 거시 경제의 주요 흐름을 한번 자세히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자산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린 다음에 3부에서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부에서는 거시경제 주요 흐름에 대해서 이번엔 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우려로 인해서 세계가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이 되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타격은 석유가 상승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나는 브렌트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우리 아시아권에 배달이 되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잠길 우려가 있습니다. 즉 봉쇄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석유 시장에 이제 일대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봉쇄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오를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유가 상승은 2, 3개월 내로 물가에 전이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가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 혹은 지금보다도 더 높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지고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지면서 주식, 암호화폐를 비롯한 이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그 우려 속에 투자자들이 자산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시장에서 확 줄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이거는 상상 이상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하고는 그 급이 다를 정도로 세계 초긴장 상태에 빠지면서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은 급락 내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 뉴스 같은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서 보수적으로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아주 건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석 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준의 2대 관리 목표가 하나는 물가지만 또 다른 하나는 고용입니다. 즉 지금과 같이 고용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 가격 전체가 올라가면서 장세가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을 기대하는데 바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건 이런 기대가 무산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의 모든 자산시장이 주식, 채권, 암호화폐 할 것 없이 이게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부진한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면서 아주 견조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를 상회하는 지난달에 한 3.4%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보여줌으로써 선진국이 3% 이상의 경제 성장은 이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즉 미국 경제가 3% 이상의 성장을 계속 견인해 가면서 세계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볼 정도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좋습니다.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뺏어가는 이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경제 성장이 좋고 고용이 좋으면 주식시장은 오르는 게 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 취해 있었고 유동성 장세가 주는 그런 달콤한 맛을 알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기대를 하고 지금 자산 시장이 실망을 하면서 계속 부진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시중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시중금리의 대표적인 금리인데 지난 100일 사이에 연 3.78%에서 금리가 어제 4.67%까지 약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즉 장기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손실을 입으셨을 텐데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이거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억누르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하고 주식시장은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가파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2년물 금리가 장중 5%를 터치함으로써 이제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5%를 상회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금리의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2% 이내로 잡힌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힘들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오래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금융권의 유동성 상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건 미국의 영래포 시장 잔액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난해 2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던 영래포 잔고가 지금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어제 현재 3,700억 달러 정도로 엄청나게 감소됐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이게 앞으로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잔고가 이제 바닥이 날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무슨 의미냐 하면 미국 은행이나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이 지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장기 유동성이 남아돌 때 이게 단기 유동성도 풍부해지는 건데 그쪽에서 마르기 시작하면 이 단기 유동성이 이게 이른바 오버나이트 자금이라고 하룻밤만이라도 연준에 맡기면은 연 5% 이상의 금리를 받아낼 수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미국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영래포 시장의 잔액이 이렇게 줄어들면 즉 단기 유동성이 없어지면 우선 미국의 단기 국채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그간 단기 국채를 사줬던 주요 자금이 바로 이 영래포 잔액이었었는데 단기 국채 금리가 영래포 금리보다 살짝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본의 속도상 한 푼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자본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영래포 금리가 연 5% 이상을 금리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단기 국채로 자금이 몰려가는데 지금 이렇게 영래포 자체의 자금이 고갈되고 있으면 앞으로 단기 국채를 사줄 자금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고갈로 인해서 그들의 국채 발행 계획을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대폭 수정을 했다는 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기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 비중 중에서 단기채 발행 비중이 지난해는 자그마치 84%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채는 16%만 발행하고 나머지를 한 달, 석 달, 6달짜리 단기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그들 미국같이 이렇게 큰 나라가 급전을 빌려서 나라 산입을 꾸려간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문들이 표시되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말라가니까 더 이상 단기 국채를 그렇게 발행하지 못하고 올해 들어와서는 중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지난해 16%에서 올해는 75%로 늘리고 단기 국채는 한 25%만 발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유동성 고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 계획을 급격하게 바꾸다 보니까 중장기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한 1조 4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2배 가까이 늘어나서 1조 9,300억 달러 정도의 중장기 국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중장기 국채들을 받아줄 만한 그러한 수요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는 올 2분기에 국채 발행액을 평소의 3분의 1 수준 이하로 확 줄여서 한 2천억 달러 남짓만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이백 프로그램이란 뭐냐면 시장에서 수요 부진으로 중장기 국채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자기들이 발행한 국채를 자기들이 다시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 국채 발행액을 더 늘려서 발행해서 그 현금을 회수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이백 프로그램이라는 건 설명을 드리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임시 변통 방법입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시장을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연준도 물론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 전이라도 긴축을 조기에 축소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금통위에서도 FOMC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이라도 연준이 이 긴축을 조기에 감축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금 이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FOMC의 진행 사항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달러 강세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와서 아주 가파르게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연초 대비 한 5.5% 이상 올랐습니다. 즉 그만큼 달러가 이제 강해진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지금 달러가 강세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쟁국가의 금리차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른 경쟁국들보다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즉 금리라는 건 그 나라 통화의 어떤 가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쪽의 통화가 선호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고 다른 경쟁국 통화들의 수요가 줄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렇게 힘을 쓰는 거고 또 하나의 강세 이유는 기본적인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가 지금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도 많이 주는데다가 이렇게 경제마저 잘 굴러가고 고용 지표도 잘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달러는 이제 강세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각국의 기준금리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5.25%에서 5.5%가 미국의 정책금리입니다.
즉 중요한 금리들이 이 구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EU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4.5%고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기준금리가 0% 내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금리 동결을 지금 10개월째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5% 정도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한 2% 정도 납니다. 중국은 1년짜리 대출 금리가 3.45%고 최근에 5년 만기 대출 금리를 4.2%에서 3.95%로 크게 내렸습니다. 5년 만기에는 이건 부동산에 직결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중국이 부동산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와 강세를 막아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 호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 달러화는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구성 비중에서 유로화가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대국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산정하는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의 비중이 자그마치 57.6%입니다. 즉 유로화와 달러의 상대 비교해서 달러 인덱스는 거의 결정된다고 볼 정도로 이렇게 유로화의 관계가 중요한데 유로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약세를 보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경제가 미국 경제처럼 그렇게 좋지도 않을 뿐더러 유럽은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도 낮고 앞으로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렇게 지속되면 잘못하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즉 지금 경쟁국들의 환율을 보더라도 일본 엔화가 지금 역대 최대치인 155엔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절하되고 있는, 평가 절하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포치라고 해서 1달러 대 7위안이 넘어가면 중국도 외환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미 7.24위안입니다. 우리 한국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1,400원대를 터치하면서 역사상 지금 이게 네 번째 1,400원 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IMF 사태 때나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이 이하에서 머물렀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1,400원대를 녹화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유로화 역시 지금 1.06 유로로 이제는 거의 달러하고의 가치가 비슷해질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경쟁국들이 이렇게 통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이렇게 약해지면 경쟁국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즉 너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자국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 표시 자산, 곧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달러로 자국의 통화를 사들이는 게 바로 이런 경우에 외환 방어 조치인데 즉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미국 국채를 내다 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채 시장에 공급 과잉을 불러오게 됩니다. 즉 중장기 국채의 공급 과잉이 불러온다는 얘기는 그 국채 가격의 수요가 부진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다시 그 수익률, 곧 금리가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10년물 국채 같은 금리를 계속 위로 올리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즉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억누름 속에서 아주 부진한 현상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점점 달러는 더 강세 쪽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달러 강세 현상은 외환시장에도 타격을 주지만 세계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흐름에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암호화폐시장 할 것 없이 자산시장 전반을 억누르고 있어서 이런 상태가 생각보다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이게 주간 순유입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난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와 더불어서 세계시장 거시경제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개선될 시기에 비로소 자산시장이 이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과 거시경제 흐름을 보시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부 가상자산 주요 뉴스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난 4월 15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외신에 들어오는 것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상계사가 승인이 났다는 외신도 있고 또 다른 외신은 4개사가 승인이 났다. 4개사라는 건 해스키 캐피털, 차이나 SM 매니지먼트, 보세라 자산운용,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승인이 난 거는 6개사다 해서 지금 보이는 표처럼 6개사가 승인이 났다는 이런 설들이 여러 외신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좀 혼란스럽게는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 승인이 특징은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같이 승인이 났다는 점입니다. 홍콩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들이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허브를 다시 이 가상자산에서만은 자기들이 찾아오겠다는 이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시장 운영을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홍콩에는 정식으로 승인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2개입니다. 하나는 해시키 거래소가 지난해 8월에 개소됐고 그 뒤를 이어서 OSL 디지털 증권 거래소가 이제 개설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해 있었는데 그걸 지난해 5월 말에 무허가 업체들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공식으로 승인을 내준 2개 거래소를 위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승인 신청을 한 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비트나 OKX 등 세계 굴지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홍콩에 지금 승인 신청을 내고 있는데 지금 20개 업체가 승인을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일단 승인은 났지만 미국과 달리 홍콩은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지금 당장 거래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ETF 거래를 하려면 자산운용사 이외에 그 AP라고 중간 도매상격인 지정 참가사들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커 노로스라는 유동성 공급사도 같이 팀을 이루어야 이 세 개가 팀을 이루어야 비로소 이제 거래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4월 말에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달에 가서야 실제 거래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지정 참가자들이 발행 기관인 자산운용사와 거래소 사이에 물량을 중간에서 공급해 주면서 정확한 시세를 이 사람들이 유지해 나갑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ETF의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갖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자, 홍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홍콩은 중국 본토의 간섭으로 인해서 홍콩의 장래를 좀 암울하게 본 유수의 세계 금융기관들이 홍콩을 빠져나가 싱가포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해 홍콩이 금융허브의 지위를 지금은 싱가포르에 뺏긴 그런 꼴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콩 당국이 이 디지털 에셋, 가상자산 쪽에서만은 자기들이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홍콩 관계의 관계를 좀 들여다보면 중국은 금융시장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개방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환시장은 그들은 본토는 폐쇄 전략, 그리고 외환시장의 관문을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간접 개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있어서만은 홍콩의 지위가 중국에 있어서 절대적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금융시장은 개방하면서 외환시장은 간접 개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외국의 헤지펀드들이 중국 위안화를 대상으로 과거 다른 나라에서 벌였던 쉽게 얘기해서 동남아나 우리나라에서 그 IMF 사태를 맞은 것처럼 그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려고 외환시장만큼은 쉽게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중국은 그게 잘하는 짓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중국은 이 외환시장에 있어서 외국의 헤지펀드들하고 겨눌 만한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내재적인 역량을 완비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외환시장은 홍콩을 통한 간접 개방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 하면 홍콩과 중국 본토 내의 주식시장 같은 거를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광통이나 성광통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도 완전히 개방한 게 아니고 후광통 같은 경우는 상하이의 주식하고 홍콩의 주식을 서로 교차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국인이 홍콩의 주식도 살 수 있지만 홍콩을 통해서 상해의 주식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또 하나는 홍콩을 통해서 선전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런 성광통 시스템을 씀으로써 그들이 전면적으로 외국인한테 외환시장은 물론이고 이렇게 주식시장도 아직까지는 간접 경로를 통해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콩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도 기초는 갖고 있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본토 내에서 비트코인 밀거래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가상자산을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중국의 주식시장도 붕괴 위기에 몰릴 정도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부호들이 그들의 자산을 굴리기 위해서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본토 내의 가상자산 거래액은 세계 144위였으나 최근 들어와서는 아시아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다음에 거래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 간의 밀거래입니다. 그리고 홍콩이나 대만도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 홍콩의 거래액을 합산하면 사실상 아시아에서 가장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호들이 틈만 나면은 자본을 해외로 빼내려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홍콩에 이렇게 시장이 열림으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빠져나온 자본이 그나마 해외로 나가지 않고 홍콩 내에 머물고 있는 게 차선책으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즉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좀 눈여겨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